안녕하십니까. 레그럼 투자자입니다. 14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새해 첫날 첫 컨텐츠를 준비했는데요. 여러분 새해 복들 많이 받으시고 무엇보다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올해부터는 조금 충실하게 여러분께 컨텐츠를 제공해 드릴까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매주 월요일 날 투자자 레터를 보내드리는 게 있는데 그거를 간단히 요약을 해드리는 걸 제공을 해드릴까 하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 이후에 특별한 이슈가 있을 때마다 추가로 또 최선을 다해서 여러분께 컨텐츠를 제공하는 걸로 해보겠습니다. 위클리 글로벌 마켓 브리핑이라고 그래서 이번 주부터 여러분께 좀 전달을 해드리고 싶습니다. 주간 단위로 S&P 500 기준으로 보면 지난 연말에는 조금 시장이 안 좋았었죠. 차익 실현이라든가 금융기관들의 리밸런싱 수요, 그리고 이제 윈도우 드레싱, 그리고 이제 신정부 트럼프 정부의 정책 불확실성은 뭐 늘상 있을 겁니다. 1월 20일 입각할 때까지만 해도. 그리고 무엇보다 12월 27일 기준으로 그 10년물 국채 금리가 가장 높은 최고점을 찍으면서 채권 금리가 상승하면서 시장이 악재로 작용을 하면서 보시는 그래프처럼 연말에 S&P 500이 조금 하락하는 국면을 보이다가 최근 이틀 동안 연초 이틀 동안 빅테크가 반등을 주도하면서 그동안에 엔비디아가 좀 지지부진했었죠. 그걸 말끔히 씻어내버리는 신호탄으로 저는 보고 싶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저희 하우스가 이제 그 지오폴리틱스라든가 지정학적 정책, 정치 이런 것들을 포트폴리오에 반영을 하는데 그런 차원에서 굉장히 중요한 지난 주말에 그 미국 하원 의장이 마이크 존슨 공화당 출신의 드디어 선출이 됐습니다. 지난해 11월 달에 트럼프가 당선되면서 레드 스윕을 달성했었잖아요. 공화당이 상원과 하원의 과반 이상을 다 가져가는. 거기에 하원 의장이 공화당 출신의 마이크 존슨이 선출이 됐다는 얘기는 이따 언급드리겠지만 소득세 감면을 연장해 준다든가 하는 소비에 굉장히 중요한 정책들을 앞으로 무난하게 펼 수 있다는 측면에서 굉장히 중요한 이벤트였고요. 그런 일이 있으면서 S&P 500이 지난 일주일 동안 마이너스 0.48이었습니다. 지난 연말에 좀 많이 빠졌었기 때문에. 그리고 S&P 500 같은 경우는 시가총액 방식이기 때문에 M7을 비롯한 비중이 큰 사이즈가 큰 친구들의 움직임을 반영한다면 이번 주부터 저희가 여러분께 좀 전달드리고 싶은 것은 S&P 500 이퀄 웨이트라고 해서 EQW라고 하죠. 이퀄 웨이트라고 하는 거는 S&P 500 중에 대형주가 아닌 다른 종목들이 더 많이 오르는 거를 상대적으로 보여주는 것이죠. 그 S&P 500의 이퀄 웨이트가 마이너스 0.21. 그러니까 대형주 위주의 주가를 보여주는 S&P 500이 0.48보다 절반 정도 덜 빠졌다는 것은 미국 주식시장의 주가 상승세가 다른 종목들로 확산이 되고 있는 움직임을 좀 중요하게 봐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뭐 나스닥 이런 것들 참고해 주시고요. 중요한 10년물 금리가 27일 날 4.619%에서 조금씩 하향하고 있습니다. 제가 여러 그 사이에 그 방송 출연 이런 데서 뭐라고 말씀을 드렸었냐면 FOMC의 정책금리를 정하는 기준금리가 중립금리고 중립금리가 지금 3.5 정도로 보이고 있는데 보통 3.5라고 하면 10년물 미 국채금리가 결정되는 구조는 이 중립금리의 1에서 1.1% 정도를 가상금리를 책정을 하거든요. 기간 프리미엄이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그때 제가 일주일, 2주일 전 당시에 이제 3.5에서 1.1 또는 1을 더하면 4.5, 4.6이니까 이제는 10년물 금리가 상단까지는 도달한 것 같다. 그래서 반대로 해석하면 이제 하향 안정화까지는 모르겠지만 더 이상 올라갈 공산보다는 조금 하락하는 공산이 클 것 같고 10년물 금리가 어쨌건 하락한다고 하는 얘기는 주식시장에는 호재로 작용을 할 거다라는 전망을 한 바가 있는데 아직까지 뭐 추세가 확정이 됐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12월 27일보다 1월 3일 현재 지난주 금요일 날 현재 EBP가 하락한 거니까 뭐 조심스럽긴 하지만 저의 전망이 조금 맞지 않았나 뭐 자평을 좀 해봅니다. 그리고 이제 특이한 종목으로는 테슬라가 그동안에 엄청 떴다가 최근에 연말에 많이 빠졌죠. 그러다가 연초에 8점 몇 프로가 상승을 하면서 반등을 시도했지만 하여튼 일주일 기점으로는 마이너스 한 5% 정도 하락을 했고 그동안에 지지부진했던 엔비디아가 이제 드디어 다시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뭐 저는 여전히 엔비디아 리더십은 가져갈 거라고 예상을 한 바가 있죠. 그리고 코리아 원 달러 환율도 1472원에서 지난주 금요일 날 1468원인데 오늘 우리나라 현재 고시 환율 보니까 1470원 수준에서 왔다 갔다 합니다. 뭐 환율은 차차 다시 자세히 저희 견해를 말씀드리기로 하고요. 그리고 지난주 발표된 주요 이제 그 매크로 이슈 업데이트를 간단히 하겠습니다. 주택 부문 발표됐습니다. C실러 주택 가격 10월 거. 주택 가격 특히 이제 C실러 주택 가격은 2월
딜레이가 돼서 발표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10월 달 건데 연간으로 그 4.2% 상승했습니다. 전달. 그러니까 전전달이겠죠. 4.6 상승해서 4.15 조금 떨어지긴 했지만 여전히 4%가 넘는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고, 이게 이제 그 월간으로 보면, 연간으로는 4.2 상승을 했는데 월간으로 보면 헤드라인이 마이너스 0.2로 전달 마이너스 0.3에서 마이너스 0.2로 이제 소폭 감소하긴 했는데, 계절 조정 후에 월간 K실로 주택 가격을 보면 여전히 0.3% 상승을 했다. 그러니까 주택 가격 상승세는 계속되고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1월 6일 현재 30년물 모기지 금리가 6.875%입니다. 그런데 APR이라고 해서 연간 총 그 비용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감안한 모기지 금리가 지금 7.058, 반올림하면 7.1% 수준이니까 조금 높은 수준이죠. 그리고 11월 거 신규 주택 허가 건수라든가 신규 주택 판매 건수라든가 기존 주택 판매 건수가 전달 대비해서 다들 완연하게 상승한 거로 나왔습니다. 자, 그럼 이걸 어떻게 해석을 할 거냐? 주택 가격의 상승세가 감속 중이긴 하지만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는데, 이게 물가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는 부정적인 측면과 반면에 가계 자산 효과에 기여하는 긍정적인 측면, 양쪽을 우리는 고려를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현재는 자산 효과를 통해서 미국의 견조한 소비 성장에 기여하고 있는 것으로 지금 판단하고 있고, 수치로도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더 중요한 거는 미국 경제가 이제 높은 모기지 금리에는 적응을 하기 시작했다고 저는 해석을 하고 싶어요. 왜 그러냐면 아까 소개드린 신규 주택 허가 건수라든가 신규 주택 판매 건수, 기존 주택 판매 건수가 오히려 이 모기지 금리가 높은 수준에도 불구하고 상승을 했다는 얘기는 이제 미국 국민들이나 미국 경제가 높은 모기지 금리에도 불구하고 이제 완연한 주택 시장의 어떤 활성화를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니까 이미 적응을 하기 시작했다라고 해석을 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두 번째, 11월 정부 지출이 발표가 됐는데 역시 뭐 상승세는 지속하고 있습니다. 자세하게 보면 총 건설 지출이라고 해서 뭐 수치는 제가 구체적으로 불러드리질 않을게요. 전달 대비 완연하게 상승을 했습니다. 반면에 세부적으로 주거용 건설 지출이 지난달 대비해서 상승을 했고, 비주거용 건설 지출이 조금 하락을 했어요. 그러면서 제조업 건설 지출, 이게 이제 사실 중요한 뭐 내용 중에 하나인데 그것도 조금 하락을 했지만 주거용 건설 지출이 큰 폭으로 상승했다는 측면에서 정부에서 경제 전체의 어떤 큰 아주 강한 경제 성장 효과를 불러일으켜 줄 수 있는 정부 지출이 총 건설 지출이 어쨌건 상승했다는 얘기는 긍정적으로 우리가 바라볼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 사실 자주 회자가 되진 않지만 미국 경제 성장의 저변을 떠받쳐주는 이 정부 총 건설 지출은 굉장히 중요한, 저희한테는 중요한 지표 중에 하나입니다. 비주거용이나 제조업 건설 지출이 감소가 됐다고 하는 것은 연초에 뭐 동계, 그러니까 지금 겨울 아니겠어요? 계절 효과, 또 얼마 전에 연방정부 셧다운 등의 이슈로 잠시 쉬어가는 구간으로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에도 불구하고 연중 뭐 지속적인 상승세를 보일 것으로 생각하고 있고, 이 또한 경제 성장을 아주 굳건하게 뒷받침해 줄 것입니다. 연계해서 경제가 성장을 굳건하게 한다고 하면 자본시장은 여전히 굳건하게 또 우상향을 할 수 있는 에너지가 충분하다,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죠. 그리고 세 번째, 12월 제조업 PMI 지표가 발표가 됐습니다. 사실 저희는 이 PMI 지표라고 하는 게 하드 데이터가 아니고 소프트 데이터입니다. 그러니까 설문조사해서 그걸 가지고 뭐 전달 대비 나아졌냐, 좋아졌냐, 비슷하냐, 이걸 가지고 수치화하는 거기 때문에 아주 정확한 그 실질적인 어떤 경제 상황을 나타내주지 않는다고 하지만, 이를테면 센티멘트, 제조업 분야의 센티멘트를 알 수 있다는 의미에서 좀 유의미하죠. S&P 글로벌 제조업 PMI 지표와 ISM 제조업 PMI가 두 개 다 발표가 됐는데, 제조업 부분은 조금 부진했죠, 미국이. 에도 불구하고 S&P 글로벌 제조업은 전달 대비 조금 하락한 49.4포인트. 반면에 ISM 제조업 PMI가 전달 48.4에서 49.3으로 조금 상승을 했어요. 세부적으로 중요한 신규 주문이 상승을 했고, 지불 가격이 플러스 2.2% 또 상승을 했다는 측면에서 그게 이제 인플레이션 하락 추세가 지금 진행 중인데, 이 인플레이션 끝단에 뭔가 목표하는 인플레이션 수준까지 도달하는 마지막 구간, 라스트 마일이지 않습니까? 라스트 마일 리스크라고 하면 이게 그 목표하는 수준까지 떨어질 수 있을까? 아니면 물가 상승 요인들이 곳곳에서 있기 때문에 그게 이제 라스트 마일 리스크라고 하는데, 그런 측면에서 ISM 제조 PMI 하부 지표인 지불 가격이 상승했다는 것은 아직은 좀 물가 하락이 완연하게
걱정할 수준이 아니다라는 상황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 주시할 필요는 있다 하는 시사점이 있어 보입니다. 그리고 노동시장 굉장히 중요하죠. 매주 목요일 날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발표가 됩니다. 주간 실업수당 청구 건수 지난달 21만 9천 건에서 그거에서도 더 하락한 21만 1,000건으로 하락을 했습니다. 연속 실업수당 청구 건수 추세를 볼 수 있는 2주 이상 실업수당을 청구하는 건수도 191만 건에서 184만 4천 건으로 완연한 하락세를 보여주고 있죠. 사실은 이 팬데믹 이전 10년 평균의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30에서 35만 건인 점, 그리고 지난달까지 졸투보고서라든가 이런 데서 발표된 채용이 감소되고 있고 해고가 감소하고 있고 자발적 이직은 또 증가하고 있고 이런 것들을 보면 노동시장이 전반적으로 적당한 감속은 하고 있다는 얘기거든요. 에도 불구하고 노동시장을 가장 실시간으로 잘 반영한다는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이렇게 완연하게 하락하고 있다는 얘기는 여전히 노동시장은 매우 견조하다 하는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지난주에 아주 중요한 그 지표가 조금 어렵긴 하지만 중요한 지표가 발표가 됐어요. 지난해 말 그러니까 12월 31일 현재 영래포 잔고가 상당히 증가한 뉴스가 있었습니다. 영래포 잔고가 증가했다는 얘기는 시중의 유동성이 감소한다는 의미가 있거든요. 이거는 연말에 이제 금융기관들이 부채 비율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을 개선하기 위해서 하는 게 이제 윈도우 드레싱 아니겠습니까? 그런 효과 때문에 영래포 잔고가 증가, 다시 말하면 시중 유동성이 좀 감소했다 하는 걸로 해석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참고로 영래포 잔고의 역대 흐름은 지난 2023년 1월 달과 그리고 작년 12월 20일 그리고 작년 12월 31일 그리고 최근 1월 3일 현재 253빌리언 갔다가 98빌리언에서 다시 473빌리언 갔다가 1월 3일 날 237빌리언으로 쭉 하락했다가 다시 증가했다가 하락하는 걸 참고를 해 주십시오. 아까 말씀드린 대로 12월 31일 날 이후에 영래포 잔고가 다시 감소 중이기 때문에 은행준비금으로 이게 연결이 될 공산이 커 보입니다. 영래포 잔고라는 것은 영래포 잔고가 감소한다는 얘기는 시중 유동성으로 다시 이게 증가로 전이가 된다는 그런 내용이기 때문에 시중 유동성이 증가한다는 얘기는 자본시장에도 들어갈 수 있는 유동성이 증가한다 이렇게 해석할 수가 있는 거기 때문에 주식시장에도 긍정적인 내용이죠. 한편 1월 3일 날 발표된 은행준비금은 2.89조 달러로 조금 떨어졌습니다. 원래 이게 이제 3조 정도에서 2.89조 달러로 하회를 했는데 3조를 결국 이제 떨어지면서 하회를 했는데 이게 뭘 뜻하냐면 GDP 대비 보통 은행 준비금이 이게 시중 유동성으로 전용이 될 수 있는 유동성이라고 하죠. 이게 GDP 대비 약 10에서 11%에 해당하는 수준이거든요. 그런데 FRB 인사 주로 이제 크리스토퍼 월러 이사 같은 분들이 계속 멘트를 따르면 GDP 대비 은행 준비금이 10에서 11%대에 이르게 되면 양적 긴축을 중단할 수 있다. 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한 바가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경제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돌아갈 때 시중에 기본적으로 필요한 유동성이라는 게 있는 것이죠. 그 지표를 GDP 대비 은행 준비금이 몇 프로냐 하는 걸 보는 겁니다. 그게 10에서 11%대를 FRB의 주요 인사들은 딱 적정한 그러니까 여기서 조금 더 은행 준비금이 낮아지면 유동성이 부족하기 때문에 유동성을 제공해 줘야 된다. 다시 말하면 그동안의 시중 유동성을 빨아들이는 양적 긴축을 중단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또 하나는 리얼 M2 머니 스탁이라고 그래서 M2라고 하면 광의 통화잖아요. 그러니까 간단하게 미국의 이제 실질 통화량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게 팬데믹 이후에 굉장히 급증했었잖아요. 뭐 정부에서 지원금도 내주고 했으니까. 그러다가 최근에 빠른 감소세를 보이는 중입니다. 참고로 2020년 1월 달에 5,961빌리언이었다가 2021년 10월 달에 7,652빌리언으로 굉장히 폭증을 해요. 그러다가 2024년 12월 지난달에 6,778빌리언으로 줄어드는. 그러니까 이거를 보면 앞서 언급했던 영래포 잔고가 다시 줄어들고 있는 거, 그리고 은행 준비금이 감소되고 있는 거, 그리고 M2로 대표되는 아까 말씀드린 실질 통화량이 감소하고 있는 상황, 이런 것들을 보면 아까 언급드렸던 대로 경제나 자본시장이 기본적으로 필요한 유동성이 조금씩 줄어들고 있다. 이러기 때문에 미 정부, 다시 말하면 재무부라든가 연방준비은행이 어떤 식으로든 유동성을 다시 필요한 만큼 채워줘야 된다고 하는 이게 이제 그들의 미션입니다. 그런 걸 생각해 보면 현재 FRB에서 진행 중인 양적 긴축을 생각보다 빨리 종료할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그래서 이것 또한 근시일 내에 미 증시에 호재로 작용하겠죠. 뭐 이런 해석을 할 수 있을 것 같고, 그리고 정치 부분에서 중요한
그 이벤트. 지난 11월 달에 그 레드 수입 이후에 하원 의장으로 공화당 인사가 당선됐다는 얘기는 뭐 나중에 좀 더 자세하게 다뤄드리겠지만 트럼프 정부 때 TCJA라고 해서 텍스 컷 잡스 액트라는 그 법안을 발효를 시킵니다. 이게 뭐냐면 개인이나 기업들한테 세제 혜택을 굉장히 빵빵하게 주는 법안이었어요. 그런데 그 중에 어떤 공제 항목이라든가 뭐 세금을 좀 깎아줄 수 있는 이런 항목들이 2025년도에 일몰이 되는 몇 개 항목들이 있거든요. 그리고 문제는 이 일몰이 되는 거를 연장을 해줘야 개인들이나 기업들의 재무 건전성 또는 그들이 소비를 더 많이 하고 뭐 사업이 잘 되고 기업 실적이 좋아지고 그래서 주가가 상승하고 이렇게 연결이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거에 대한 우려가 많았었는데 공화당 출신의 마이크 존슨이 하원 의장으로 선출이 됐다는 얘기는 일몰이 되는 주요한 어떤 법안들을 더 연장시킬 수 있는 가능성이 훨씬 높아졌다는 얘기죠. 이렇기 때문에 미국 증시에는 상당히 좋은 호재로 작용할 것이다라고 저희는 확신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가 지난주에 주요한 그 거시 지표에 대한 저희 뭐 업데이트 및 저희의 의견을 좀 설명을 드렸고요. 보통 저희가 이제 이 주간 레터 두 번째 섹션으로 레그넘 캐피털 매니지먼트, 그러니까 레그넘 투자자문의 어피니언이라고 그래서 중요한 이슈들에 대해서 저희가 좀 소개를 하는 그 섹션을 가져갑니다. 근데 이번 주는 연초고 하기 때문에 2025년 전망을 저희가 이제 자료를 준비하면서 작년 연말부터 글로벌 뭐 아주 뭐 존경받아 맞지 않는 큰 회사들 아주 그 뷰가 정확하고 분석력이 탁월한 회사들의 보고서를 한 5, 60개 정도를 계속 제가 읽으면서 지금까지 작업을 하고 있는데 이제까지 제가 파악한 내년 전망의 주요 포인트 몇 개를 제가 소개를 좀 드리고 싶어요. 미국 경제에 대해서는 다시 완연히 젊어질 거다. 심지어 캐피탈그룹이라고 하는 굉장히 거대한 금융기관이고 저도 뭐 개인적으로 굉장히 리스펙하는 회사인데 그 회사에서는 내년 미국 경제를 그림 한 장으로 딱 나타낸 게 벤자민 버튼 이코노미라고 표현을 하더라고요. 아시겠지만 2008년도에 데이비 핀치 감독이 브래드 피트 주연 세우면서 80세 노안으로 태어나서 갈수록 점점 젊어지는 이런 영화였지 않습니까? 그걸 빗대서 다시 젊어질 것이다라는 미국 경제에 대해서 촌평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벤자민 버튼 이코노미가 될 정도로 그 레이트 사이클에 있었던 미국 경제가 다시 미드 사이클로 역행하는, 다시 말하면 젊어지고 더 강건해진다는 이게 이제 중론인 것 같아요. 그리고 물가에 대해서는 트럼프의 관세나 뭐 그런 등등의 악재에도 불구하고 여러 이따가 소개해드릴 상쇄 효과로 인해서 어느 정도 안정화될 거다라는 게 그 한 5, 60개 하우스들의 그 일반적인 중론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소비에 대해서는 뭐 최근에도 워낙 탄력적인 상승을 하고 있기 때문에 민간 부분의 재정 건전성이 레코드 하이, 다시 말씀드리면 계속해서 그 경신하고 있다,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견조하게 계속해서 성장을 할 거다. 뭐 그렇게 되면 GDP 30조 정도의 한 70에서 75%를 차지하는 소비 부분이 이렇게 견조하다고 하면 미국 경제 성장률은 계속 구가가 되는 것이죠. 기업 실적 부분에 대해서는 특히 EPS 성장률을 기준으로 할 때 실적 개선세가 두 자릿수 중반 수준으로 가속화될 것이다. 참고로 2009년도에 한 9% 정도 성장을 했습니다. 미국 기업들의 전체 EPS 성장률이. 그런데 내년에는 14에서 한 15%까지 가속화될 것으로 대부분 전망을 하고 있어요. 저희도 역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그리고 환율. 강달러가 당분간 그 기조가 계속 이어질 것이다라고 대부분의 의견이 그렇습니다. 뭐 여러분도 아마 동의하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내년에 주요한 그 변수일 수 있는 게 이제 트럼프의 관세 정책 또는 이민 정책의 영향이 얼마나 어떻게 파급 효과가 이루어질 거냐. 물가나 성장 측면에서 큰 악영향은 없을 거다라는 일단 결론만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그리고 미국의 민간 혁신, 뭐 여담이긴 하지만 미국 주식시장이 이렇게 견조하게 잘 갈 수 있는 것은 경제 성장을 뒷받침이 되면서 민간 기업들의 혁신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다는 얘기예요. 뭐 그 중심이 AI일 텐데 AI의 확장이 더욱 이루어질 것이다. 그리고 AI 확대에 따른 다양한 분야에서의 생산성이 대폭 상승할 것이다. 이게 이제 키워드고, 참고로 오늘 저녁이죠. 현지 시간 1월 6일 저녁에 그 미국에서 CES에서 이제 존슨 황이 기조연설을 하지 않습니까? 그때 아마 그 AI 관련한 아주 그 큰 변곡점이 될 만한 아주 좋은 중요한 내용을 발표할 겁니다. 그래서 시간이 되시는 분들은 저녁에 한번 그 내용을 들어보시는 것도 의미가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주식시장에 대해서는 높은 밸류에이션이 지금 부담이긴 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모건 스탠리에서 아주 중요한 그 의견을 제시를 했더라고요. 과거에는 제조업이라든가 뭐 금융회사
이런 제조업 기반의 어떤 회사들이 주류를 이뤘었기 때문에 밸류에이션이 높아지면 그게 주가 상승을 좀 저해하는 그런 큰 영향이 좀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기업들이라고 하는 것이 비용을 아주 효율적으로 떨어뜨리거나 이렇게 하기가 쉽지 않거든요. 그런데 그때하고는 다르게 최근에는 테크 기업들이 회사 경제 전반에 이끌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테크 기업들의 특징들이라고 하는 것이 비용 구조가 굉장히 가볍습니다. 엔비디아만 해도 그로스 마진이 75%, 넷 마진이 50%예요. 그러니까 그로스 마진이 75%라고 하는 얘기는 제품 가격이 100만 원인데 그 100만 원짜리의 제품을 생산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이 35%밖에 안 된다는 얘기거든요. 이렇게 가벼운 비용 구조를 갖고 있고 또 효율적인 생산성이라든가 수익성이 개선될 여력이 굉장히 좋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밸류에이션이 높음에도 불구하고 이 높은 밸류에이션 부담을 정상화할 수 있는, 다시 말하면 밸류에이션을 조금 더 낮추면서 주가 상승 여력을 더 높일 수 있는 이런 정상화할 수 있는 여지가 굉장히 높은 그런 경제 구조다라는 의견을 펴냈길래 여러분께 좀 소개를 드리고 싶어서 설명을 좀 드렸고요. 그리고 이제 중요한 또 변수죠. 금리에 대해서는 높은 성장, 그러니까 지금 미국 나홀로 성장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높은 성장성 등 각종 여러 가지 배경에 따라서 물가 하락 경직성을 반영해서 금리 하락의 경직성을 좀 주의해야 된다라고 하는 조심스러운 의견들이 지배적입니다. 참고로 아시겠지만 저희는 2, 3년 전부터 금리나 물가는 과거보다 한 단계 레벨업이 될 거라고 전망을 한 바가 있죠. 오늘 소개드린 이런 문제뿐만이 아니더라도 지정학적인 어떤 또 글로벌 무역의 패러다임이 바뀐다든가 뭐 이런 것들에 또는 이제 공급망이 조금씩 균열된다든가 하는 이런 이유들 때문에 저희는 물가나 금리가 레벨업이 될 거다라고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년 한 해가 가장 큰 어떤 키워드가 될 것 같아요. 제가 한 60개 정도 보고서를 읽었는데 그 중에 가장 많이 등장하는 단어가 미국의 생산성입니다. 뭐 AI 덕분이기도 하겠죠. 미국의 생산성은 지금까지도 예상을 뛰어넘는 강한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고 이 상승세가 계속 지속이 될 거다. 그에 따라서 여러 관세에 따른 물가 상승 여력 또는 여러 가지 이제 물가 상승 이유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것들을 포함해서 경제의 질적, 양적 성장을 충분히 구가할 수 있는 토대가 될 거다라고 하는 게 대부분의 보고서들의 의견이더라고요. 그래서 상당히 좀 의미 있게 읽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이제 중국 등 해외 시장에 대해서는 간단히 말씀드리면 중국 경제는 계속 부진해서 벗어나지 못할 거다라는 전망이 대부분일 것 같고 국가별로 탑픽은 인도와 일본을 공통적으로 많이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가 보는 올해 리스크 요인은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트럼프 관세 정책에 따라서 이제 물가 상승 요인이 그래도 있지 않겠습니까? 아까 생산성이라든가 AI 이런 말씀을 드리긴 했지만 그런 것들 좀 주시해야 될 것 같고 그래서 FOMC가 금리 인하를 할 거냐 또는 오히려 인상을 시킬 수도 있지 않을까? 그런 또는 인하 또는 인상을 할 때 어느 정도 강도로 할 거냐의 여부가 시장의 변동성을 좀 촉발할 수 있는 리스크 요인이 아닐까. 두 번째는 여전히 트럼프하고도 관련된 얘기인데 사실은 트럼프하고 상관없이 오래전부터 보호무역주의가 강화되고 있었거든요. 그럼 이제 글로벌 패러다임이 변화가 될 거고 이로 인한 국가별 차별화 또는 미국을 위시하더라도 미국 내에 어떤 여러분 언급됐었지만 물가가 어떻게 반영이 될 건지에 대한 이런 노이즈들이 이 자본시장의 변동성을 촉발할 수 있는 변동 요인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지금 이제 최근에 양자 컴퓨팅이라든가 이런 신기술에 대한 과도한 주가 반응이 좀 있었죠. 이런 것들이 실제 구현이 되고 실제 파이프라인으로 연결이 될지 이런 거에 따라서 주가 변동성이 좀 확대될 수 있는 여지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 정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세 번째로 이제 저희 레그넘 포트폴리오 퍼포먼스를 소개를 드리고 있는데 주간 레터에서 참고로 지난해 연말에 저희가 포트폴리오를 어느 정도 종목 리밸런싱 교체도 하고 했던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건 조금 자랑이라서 여러분 좀 나쁘끄럽지만 들어주십시오. 신규로 저희가 이렇게 교체하면서 편입했던 ETF 종목들이 연말 연초 이후에 상당히 양호한 수익률을 시현하고 있습니다. 같은 기간 동안 S&P 500이 1.3% 정도 상승을 했거든요. 그런데 종목까지 제가 공개할 수는 없으니까 첫 번째 종목은 한 2% 정도 상승을 했고 두 번째 종목이 한 4.2% 정도 상승을 했고 또 하나 종목이 S&P하고 비슷한 수준의 1.2 정도 상승을 했으니까 이 정도면 리밸런싱을 효과적으로 잘했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 그동안 지난 3년 동안 저희가 주력으로 투자하고 있는 한 번도 바꾸지 않은 테마가 우라늄 테마입니다.
근데 작년에는 우라늄 테마가 조금 안 좋았어요. 마이너스 한 10% 넘게 하락을 했었으니까 연간 베이스로. 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심도 있는 리서치를 통해서 보면 볼수록 우라늄 또는 원자력 이쪽은 굉장히 펀더멘털이 좋습니다. 끝까지 버틸 생각을 하고 있고 그랬었는데 뭐 연말 연초에 아주 큰 폭의 리바운드를 해주고 있습니다. 갑자기 기억이 나네요. 하루에 뭐 한 6, 7%씩 오르는 이런 날들이 있었으니까. 그래서 에도 불구하고 뭐 기본적으로 이제 커머더티에 속하니까 변동성이 좀 크다는 말씀을 드리긴 하지만 뭐 전반적으로 저희 포트폴리오에는 아주 우호적으로 새 한 해를 시작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저희는 참고로 글로벌 혁신 테마 주식형 스타일이죠. 혁신 테마 포트폴리오 운영하고 있고 중위험 중수익 자산 배분 저희 대표 쪽 포트폴리오입니다. 저희의 온 그 운용 역량을 집중하는 자산 배분 포트폴리오 운영하고 있고 부동산 리츠 집중하는 그 글로벌 리츠 포트폴리오 운영하고 있고, 그리고 고액 자산가들이나 법인 그 투자가분들이 상당히 만족하고 계신데 글로벌 안정형을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그 안정형 투자 이 4개 포트폴리오에 오늘 현재 지난주 금요일 현재죠. 수익률 패턴을 아래 박스에서 보여드리고 있는데 뭐 지난 토요일 날 금요일 날 일간으로 1%, 2%에 가까운 각각 포트폴리오별로 상승을 보여줬고, 지난 주간으로는 뭐 시장 지수 S&P 500보다 더 높은 수익률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최근 1년이 저희 자산 배분이 34.4% 정도, 혁신 주식형이 30.6%, 리츠가 한 24%, 그리고 안정형이 상당히 효자 노릇을 하고 있습니다. 20.3% 가까이 수익률을 기록하고 있으니까 뭐 이 정도면 엄청나게 섹시하고 시장이 오를 때 1등 했다가 시장이 빠질 때 꼴등하는 걸 저희는 굉장히 싫어한다고 여러 번 말씀드렸잖아요. 뭐 그런 것들에 빠질 때 적당히 잘 방어하면서 올라갈 때 적당히 참여하는 이런 수익률의 패턴을 아직까지는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해 말부로 딱 3년이 됐습니다. 저희가 2022년, 2023년, 2024년의 수익률도 보여드리고 있는데, 참고로 뭐 이 자리를 빌어서 하나만 더 자랑을 하고 가죠. 2022년도는 잘 기억하시겠지만 금리 인상이 공격적으로 이루어지면서 지수들이 뭐 코스피가 한 30% 빠졌고 S&P 500도 한 17, 8% 빠졌던 해였습니다. 그때 저희 자산 배분 대표 포트폴리오였다고 말씀드렸던 자산 배분이 11% 수익률을 기록했었어요. 그래서 뭐 이런 점들은 여러분께서 조금 알아봐 주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주간으로 저희 여러분께 업데이트 드리는 컨텐츠를 처음 준비를 해봤는데 어떠셨는지 모르겠습니다. 혹시 댓글을 통해서 부족한 점이 있거나 또는 추가했으면 좋겠다고 하는 이런 의견들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자유롭게 해주시면 최대한 반영을 해서 점점 더 양질의 컨텐츠를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올해 뜻하시는 바 다 이루시고 건강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저희도 또 열심히 할 테니까 많은 응원,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